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42페이지 86번 문제 들어가죠. 86번.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럴 때, 금융투자 상품이다. 자, 그럼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은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요 두 개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투자를 했단 말이야.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원본, 그 원본의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를 해서 원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비금융투자 상품의 경우는 원본 손실 발생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투자 상품은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자, 원본만 다 까였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만 다 까였다 라고 하면은 원본 초과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까이고 마이너스 20 돼서 120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된다면은 20만 원만큼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것과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증권입니다. 증권. 그래서 증권의 경우에는 결국 그 원본만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이 바로 파생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본 초과돼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6번 한번 봅시다. 1번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없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맞죠? 그죠? 이번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으면 이건 파생상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정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정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87번 한번 봅시다. 특별자산 펀드. 자, 우리 이제 몇 번 나오지만은 특별자산 펀드다, 또는 증권 펀드다, 부동산 펀드다, MMF다, 뭐 혼합자산 펀드다, 이렇게 펀드를 분류해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특별자산 펀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산의 그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특별자산 펀드입니다. 그죠? 특별자산 펀드죠. 그러면 특별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품이라든지 또는 뭐 음반이라든지 뮤지컬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자산이죠. 그죠? 자, 그래서 특별자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에 펀드 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산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정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자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별자산에 대한 정의를 영화다, 예술품이다, 이렇게 딱딱딱 나열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열 쭉쭉 해서 하는 게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게 포괄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은 특별자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 이걸 바로 특별자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특별자산 펀드는 개방형 펀드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특별자산 펀드는 반드시 폐쇄행으로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산 펀드는 반드시 폐쇄행위다. 폐쇄행위다라고 하는 말은 폐쇄행으로 설립해야만 한다. 마스터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폐쇄행위다라고 하는 말은 환매 신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쇄행 펀드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반,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 상품, 이것도 바로 특별자산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자산 펀드의 운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특별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에 88번 한번 봅시다.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러면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은 바로 특별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부동산도 아니고요, 정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별자산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특별자산 늘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가 특별자산 펀드니까 이건 바로 특별자산 펀드의 투자 대상인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정권은 우리가 특별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펀드니까 특별자산 펀드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89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랬는데, 자, 특별자산은 정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상품, 이거 특별자산 될 수가 있습니다. 통화도 될 수가 있고요. 신용위험, 이것도 특별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위험이 작다, 신용위험이 크다, 이것도 특별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부동산, 정권은 특별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90번 한번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산 펀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렸네요. 자, 특별자산 펀드 1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산을 규정하는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열거주의가 아니고 포괄주의를 채택한다고 그랬죠. 그죠?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에 공모특별자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공모펀드의 경우는 투자자를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모펀드의 경우에 동일 종목과 동일 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이제 투자를 하겠죠. 펀드가 투자를 하는데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고, 또 법인의 지분증권에 다음에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여기에 공모펀드가 투자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여기에 투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느냐. 자, 동일 종목에 대해서,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버린다. 이거 곤란하겠다. 그래서 공모펀드는 동일 종목에 소위 말하는 펀드에, 공모펀드의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동일 법인의 지분증권. 자, 공모펀드가 동일 법인의 주식에다가 그 법인 전체 주식에 90%를 투자해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요 펀드가 그 법인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법인 전체의 법인 전체의 지분증권에 역시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러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면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회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다시 말하면 그 증권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채권, 여기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을 완화시켜서 펀드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두고 있다. 그래서 펀드 자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인프라 연계 증권 투자행 특별자산 펀드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서 발행하는 요란 증권의 그러한 증권은 특별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자산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단지 사회 기반 시설 그 자체가 바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와 연계시킨 이런 정권, 연계시킨 정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자산 펀드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위험연계 파생상품 투자행 특별자산 펀드의 개발도 모색될 수 있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자연적인 위험이라든지 환경적, 경제적 위험이다라고 할 때 이런 위험 그 자체도 하나의 특별자산으로 취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그 자체가 특별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한다면 특별자산 펀드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특별자산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별자산 펀드를 위험연계형 파생상품 투자 특별자산 펀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9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별자산 펀드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요랬네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위험연계 파생상품 투자행 특별자산 펀드 이런 거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인프라 연계 정권 투자행 특별자산 펀드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일반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 상품 투자행 특별자산 펀드. 자, 일반 상품은 특별자산입니까? 정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증권과 부동산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산이죠, 이것이. 그래서 일반 상품에 직접 투자한다, 특별자산에 직접 투자한다, 예, 바로 일반 상품 투자행 특별자산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에너지 자원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 정권에 투자하는 정권 투자형 특별자산 펀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에너지 자원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 정권이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요거는 특별자산으로 취급하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기업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자원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죠. 이 회사의 주식이다. 회사의 주식이다. 이건 바로 정권이거든요. 이 정권에 투자하는 이러한 펀드는 특별자산 펀드가 아니고 정권 펀드가 되겠죠. 그죠? 정권 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92번 봅시다. 신탁재산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랬는데, 자,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독립된 재산이고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도 당연히 독립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죠.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나 또는 처분까지, 그래서 관리만 신탁하는 경우도 있고 처분까지 신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제? 그래서 관리 또는 관리와 처분, 관리와 처분까지, 자, 이렇게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고, 그러면 수탁자는 자기 수탁자 명의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이러한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처분하고 그걸로부터 발생된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있습니다. 또는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자에게 이것을 기속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수탁자는 그러한 신탁 행위를 한 데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수탁자는 신탁 보수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신탁 제도인데, 그래서 이러한 신탁 재산은, 자, 이 신탁 재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위탁자의 재산입니다. 그제? 그러나,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수탁자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행식적으로는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위탁자 자기 재산이다라고 해가지고, 위탁자 자기 자신이 처분하고 관리하고 신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수탁자의 명의로 처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위탁자하고는 별개, 위탁자 고유 재산하고는 별개의 재산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수탁자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예요. 그래서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도 독립된 그러한 재산으로 취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신탁 설정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신탁 설정 후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 해설을 보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 안 됩니다. 갱매도 안 됩니다. 체납 처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 갱매,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 신탁 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강제 집행, 갱매,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신탁 설정 전에 신탁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해서 갱매에 붙인다든지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해. 그래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또 신탁이 설정된 뒤라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그런 경우, 신탁회사가
수탁 업무와 관련해서 재단권을 설정해 준 그러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나 경매 체납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은 채무는 서로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으로 인해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은 채무와 서로 상계해서 어떤 것으로 쌤쌤시키자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나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자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탁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이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파산이 됐다. 신탁회사가 법인이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파산재산으로 해서 나중에 이 파산재산을 처분하는 데 포함돼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3번. 신탁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신탁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이게 금전이었느냐 부동산이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신탁계약 체결될 때는 부동산으로 맡겼는데 체결되고 나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신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신탁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금전신탁, 금전채권이면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이면 부동산 신탁, 부동산 권리에 관한 신탁이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신탁,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에 대한 신탁이면 무채재산권의 신탁, 동산에 대한 신탁이면 동산 신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종류의 재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신탁받은 상품을 종합재산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신탁 재산에는 종합재산 신탁에는 신탁 계약은 하나인데 그 속에 여러 재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재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3번에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신탁상품, 이것은 특정 신탁이 아니고 불특정 신탁입니다. 그래서 특정 신탁이다라고 하는 것과 불특정 신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특정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러한 수탁시켜준 그런 재산에 대한 운용 방법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불특정은 지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전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전 신탁의 경우라도 특정 금전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신탁시킨 금전에 대한 운용 방안을 지정하겠죠. 그런데 지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운용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불특정입니다. 그래서 3번은 불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금 신탁은 불특정 금전 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자체를 신탁 재산으로 해서 신탁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운용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전적으로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 신탁은 불특정 금전 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94번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는데, 특정 금전 신탁은, 자, 해설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특정 금전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신탁 재산을 운용하고 그걸로부터 나온 실적을 배당을 하게 되죠. 실적을 수익자에게 기속시키는, 자, 이러한 행위가 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은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특정은 신탁회사가
전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운용권을.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정권시장의 마감 등으로 위탁자가 지정한 대로 운용할 수 없는 잔금이 있는 경우 만기 1일의 단기 자산인 고유 계정 대출이나 콜론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신탁회사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운용 대상 자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탁재산인 금전을 보험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운용 대상 자산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이것을 운용하는 데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탁재산인 금전을 가지고 보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면 추가입금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탁재산인 금전을 보험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보험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에 신탁의 이익은 실적 배당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 기속된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기속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적에 따라서 배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은 기속 안 되냐? 손실도 수익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전부 다 수익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신탁회사는 신탁 계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신탁 보수를 받는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신탁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연금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해설을 보면 우선 연금 신탁은 불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자, 연금 신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 연금을 신탁하는 거죠. 첫째, 불특정 금전 신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금 신탁은 불특정 금전 신탁으로서 다수의 위탁자의 자금을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신탁재산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말은 자, 불특정 금전 신탁인데 연금 신탁을 위탁자 한 사람으로부터 A 신탁회사에 연금 신탁을 받고 또 위탁자 B로부터 또 받고 C로부터 받고 여러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금전 신탁이기 때문에 불특정이니까 신탁회사가 운용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연금 수익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서 이걸 합동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 합동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운용 비용에 따른 단위당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금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신탁은 원금은 보장됩니다.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 혜택은요, 10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일단 10년 이상 적립을 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연금을 적립을 10년 이상 하고 만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 수령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연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가 됩니다. (4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신탁은 만 18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고, 자익 신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익 신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이런 신탁을 자익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연금신탁에 가입을 해서 매달 얼마씩 적립을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이상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수령하는 자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55세부터. 그죠? 자기가 연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되고 있죠? 이러한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익신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 단위로 하고 연금지역은 5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기간은 만 55세 이후인데 55세 이후 5년만 연금을 받겠다. 또는 10년 연금 받겠다. 뭐 15년 받겠다. 그 다음에 100세 보장, 100세까지 받겠다. 그럼 100세 전에 죽어도 그 이후는 상속자가 계속 받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5년 이상 기간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원금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립한 쭉 금액에 대해서 연금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공시이율이나 아니면 최저이율은 보장을 해 줍니다. 그지? 그래서 최소한 원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4번에 합동운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95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